삼장서절 시민사회 NGO 이 시민사회 성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제3섹터론이 있어요. 이 두 파트 뭐 그렇게 다 비중 높지는 않아요. 한동안 많이 중요시 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 이게 이제 사회 흐름하고 관련이 있어요. 행정학이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뻗어나가고 확대됐던 시점이 참여정부 때예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확대가 돼요.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는 시민사회라는 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많이 높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는 좀 많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 파트에 대한 비중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NGO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교과서적인 문제 가지고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은 책에 있는 내용은 일부일 뿐이고 이걸 바탕으로 약간의 응용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지 책에 있는 내용을 암기해서 들어갈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GO가 뭐냐, 시민사회가 뭐냐라는 개념을 정의 내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정부와 NGO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부와 NGO의 관계. 그다음 세 번째는요, NGO의 기능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제 시민사회란 말을 쓸게요. 시민사회란 말이 이제 왜 중요성을 가졌느냐라고 하면 결론이 뭐냐면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개념 때문에 중요해졌다. 자, 시민사회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처음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시민사회라는 것은요,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3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민사회란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겁니다.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3의 영역을 시민사회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국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장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고 본다면은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이 3자의 관계 속에서 시장의 기능에 모든 것을 맡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이것을 시장 실패로 불렀죠. 그럼 시장 실패가 존재하니까 다음에 정부가 개입하였죠. 근데 정부의 개입 역시 완벽하지 못하죠. 이걸 뭐라 썼다? 정부 실패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정부 실패가 다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얘가 비중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첫째, 정부 실패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오게 되었다? 자, 정부 실패 극복을 위하여. 정부 실패 극복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부 실패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시장의 원리만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을 강조하니까 또 얘가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모두의 극복을 위하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 시민사회의 등장 요인이다,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장 실패 그러니까 정부 실패 극복 또는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모두의 극복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등장한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민사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역시 이 민주화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민주화운동이 1987년 있었잖아요. 그럼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우리는 이제 시민사회가 등장하고요. 이때 나왔던 최초의 NGO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 경실련이라고 들어봤나요? 경실련? 그럼 이제부터는 알도록 하세요. 과거에는 몰랐으면 그죠? 경제정의실천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또 참여연대라고 있어요. 유명한데 참여연대가 있어요. 이 참여연대의 이 당시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이잖아요. 서울시장. 자, 그래서 서울시장이 바로 이제 시민단체의 대표로 있다가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민사회의 이제 등장한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가 존재합니다. 물론 현재 시민단체가 뭐 항상 다 좋은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뭐 제대로 되먹지 못한 시민단체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다 빼고 소위 이제 제대로 된 시민사회를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는요, 국가에 따라서 등장 배경에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국가에 따른 등장 배경은요, 유럽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전된 개념은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유럽에서 나오는 모습과
미국에서 다른 모습은요. 유럽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강해요. 유럽은 국가의 권력이 강해요. 국가 권력이 강한데 이 국가 권력, 지나친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해져요. 견제가 필요해. 그래서 나온 것을 비정부 조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비정부 조직. 비정부 조직. 그래서 비정부 조직은 국가 권력에 대한 뭐냐면 견제 역할로 등장해요. 견제. 이런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반면 미국은 국가 권력이 강하지 않고 미국은요 경제 권력이 강한 나라예요. 미국은 경제 권력이 강한 나라다. 자, 경제 권력이라면요 누굴 지칭하나요? 그렇죠, 기업입니다.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시장이란 말은 사실 기업이 주도를 한 거고요. 국가는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이 시민사회를 주도하는 것을 NGO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게 다 합치면 거버넌스인데, 근데 이제 미국은 경제 권력, 다시 말하면 기업이 강한 나라예요. 미국 움직이는 힘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미국의 정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행사해요. 자, 미국은 이제 총기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난 나라예요. 거의 뭐 하루에도 이제 수십 명씩 총기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나 그죠? 한국 출신도 그때 한 건 했죠. 그죠? 어디야? 버지니아인가 어딘가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이때 또 이렇게 또 한국인 이름을 또 높이네. 예, 참, 나오지 않아야 될 자리에 나와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이렇게나 일어나는데 왜 미국에서는 총기를 휴대를 허용할까?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쇠고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 쇠고기 수입 압력을 강화시킬까? 이런 얘기예요. 왜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 아니면 또 미국은 왜 있잖아요. 중동에서 이스라엘 편을 왜 들까요? 예, 그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중동의 화약고거든요. 화약고. 중동의 분쟁이 일어난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바로 구미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과거에 재정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일어나요. 그럼 자기가 2000년 동안 뺏긴 나라를 되찾다면서 있는 사람 내쫓는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 팔레스타인 가제 지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있잖아요. 매일 이스라엘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잖아요. 경제 봉쇄가 당해갖고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붕괴 일으키면 그건 폭동이라 얘기하고 자기가 정당한 것도 당연하고도 얘기하고 이런 건 사실 문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할까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미국의 정계에는 이스라엘의 자본이 많은 힘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이 미국을 이제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는 경제 권력, 기업에 의해서 포획되어 있는 형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기업은요, 영리추한 기업이잖아요. 영리추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죠?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온 겁니다. 반발.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히 비영리 조직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요. 그러니까 생성 배경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정부 조직을 원어 그대로 쓰면요.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로 부른 거고요. 그다음 비영리 조직을 그대로 쓰면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NPO라고 보통 지칭해요. 자, 그래서 NGO나 NPO는 약간 이제 배경은 달라요. 하지만 두 가지는 오늘 와서 이걸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우리 포괄적으로 NGO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 배경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와서는요 비영리 비정부 조직을 통칭하여 NGO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NGO 이제 배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NGO 이제 개념적 정의로 좀 들어간다면은 자, NGO는 자, 지금 첫째 있잖아요. 공조직이다, 사조직이다. 사조직, 민간 조직입니다. NGO는 첫째 민간 조직. 다시 하면 사적 조직입니다. 사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조직은 NGO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이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NGO는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식적 조직입니다. NGO는 뭐죠? 공식적 조직입니다. 공식적 조직이고 그 결과 비공식 조직은 NGO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식적이란 말과 공조직은 다른 의미죠. 공조직은 정부조직 등을 얘기한 거고, 그죠? 공식적이란 말은 정부조직만 얘기한 게 아니죠. 사기업도 공식적이잖아요.
문패가 있고 전화번호 있고 있죠. 대표자가 있고 뭐 있죠. 내부적으로 어떤 이제 이념이 있고 이러면 다 뭐죠? 공조적인 겁니다. 공식적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이고 뭐 기타 있죠.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자발적 또 뭐 영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성이란 말은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정도 있잖아요. 단기적 끝난 게 아니라 좀 이어진다. 이런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자발적 조직이다. 강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기타 NGO는 우리 방금 본 것처럼요. 비영리 조직입니다.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하는 조합 같은 거하고는 또 구분이 돼요. 이런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비정치성을 지니고 있어요. 비정치성을 지니고 NGO의 특징이죠. 비정치성. 자, 정치적 색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정당은 NGO가 될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노조는 NGO 될 수 있나요? 노조? 될 수 없어요. 왜? 노조는 정치 조직입니다. 노조는 정당만 정치적 조직이 아니라 노조도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노조는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당, 노조 이런 건 이제 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자, 이런 건 이제 NGO의 어떤 개념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뭐 우리가 이제 꼼꼼히 정리할 건 아니고 그냥 윤곽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GO 이제 개념적 속성이었고요. 그다음 참고 있는 내용은 정말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요. 그다음 NGO 기능과 권한을 갈게요. 자, NGO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NGO의 기능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견제고요.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견제, 협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 개념이에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거 외에도 뒤에 보다시피 정부 실패에 대한 어떤 시정, 공서비스 공급, 갈등의 조정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핵심은요, 견제와 협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견제란 말은요, 누구를 견제하냐 이거 누구를? 자, NGO가 견제한 거는 기업만 견제한 게 정부만이 아니고요. 뭐죠? 기업도 견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견제라는 거는 정부와 그다음 기업을 모두 견제한 것입니다. 모두. 자,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견제도 있지만 또 뭐죠? 기업에 대한 거. 오늘 기업의 횡포라든가 이걸 견제한 거죠. 그래서 한 것이 소비자 보호 운동이라든가 또 소액 주주 모임 같은 것이 있어요. 소액 주주 이런 것들. 우리 이제 기업도 보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 보면 굉장히 비민주적이에요. 주주총회 같은 걸 해요. 주총회에서 기업은 이 결정하는데 주총을 결정할 때 보면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물론 왕은 왕이야. 그렇지만은 지분이 작은 사람도 주주는 주주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주주총회에서 뭐 의결을 해갖고 통과하려고 하면 어때요? 자, 소액 주주들 우리도 할 얘기 있는데 하면 어때요? 조용하세요 하거든.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하면 어때요? 근데 구사대가 또 출동하는 거야. 저 밖에서 좀 얘기 좀 하실까요? 데리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사실 뭐 말도 뻥끗 못하고 그냥 끌려나간 거야 이게 사실은. 이런데 이제 최근에 뭐냐 NGO가 같은 쪽에서 어때요? 이제 제대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기업도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업은요 돈 많은 힘 있는 친구들이 기업을 주도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협력은요 정부와 NGO라는 것 또는 사회와 NGO가 같이 공동 노력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공생산 이런 형태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견제와 협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을 때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견제가 중요했다, 협력이 중요했다. 과거에는 견제가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럼 미래의 방향은 뭐가 중요하다? 협력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견제에서 협력적으로 이렇게 좀 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뉴거번스입니다. 자, 뉴거번스의 본질은 바로 이제 어때요? 협치잖아요. 뉴거번스의 본질이.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관계를 우리가 이제 뉴거번스라 부르죠. 자, 이렇게 이제 NGO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과정에서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형성과 집행과 평가에도 영향이 있어요. 정책을 형성할 때는 제언자의 역할이라 부르고요. 집행할 때는요. 자,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라 부르고요. 평가에서는요. 감시자의 역할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요런 정도만 가볍게 보세요. 이거는. 더는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보충해 보면은 셀러만이 얘기했던 NGO 실패 모형이라고 있죠. 이거는 설명하면 좋긴 한데 실제 시험은 국회 사무처에서 딱 한 문제 나온 것이 답니다. 통과할게요. 그래서 뭐 하면은 좋긴 한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138쪽 이후에 가면은 NGO와 정부의 관계 모형이 있죠. NGO의 정부 관계 모형이 보면은 기능별 분류, 기드론, 거스턴, 박상필 모형이라고 있어요. 근데 역시 이 중에서도 기능별 분류에 대한 것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전무하다 보시면 돼요. 전무하다. 따라서 뭐 기드론이나 커스턴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론은요, 그냥 이제 참고사항에 불과하지 정리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기능별 분류에 해당되는 내용 보자면은 여기 보면 대체란 말이 있고요. 보완, 대립, 의존, 동반자란 말이 있어요. 이 의미 큰 틀로만 잡아갔어요. 대체라는 말은 대신한다라는 얘기예요. 대신한다. 그러니까 대체한다는 말은 공공재 공급을 국가가 대신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얘가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보완이란 말은 협력을 얘기합니다. 보완이란 말은 협력적 개념이고요. 대립이란 말은 서로 어때요? 감시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의존이란 말이 있고요. 동반자가 있어. 동반자는요, 독립된 파트너, 대등한 파트너 인정하자 이렇게 보는 입장을 동반자라 불러요. 그래서 이 동반자 개념이 있고, 의존적 개념은요, 개도국에서 나온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NGO 성장을 육성을 의존한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정부 주변에 얼쩡거리는 NGO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 굉장히 협력하는 NGO 단체가 있어요. 이런 걸 보통 지칭한 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있잖아요. 뭐 구분이라기보다는 이런 관계가 있다, 유형이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이거 외에도 기드론, 코스트는 아까 얘기했던 거 좀 지나가시고요. 그다음 박상필 모형이 있어요. 이것도 만약에 두 번째 나온다면 이쪽에서 나올 확률은 있지만 굉장히 낮아요. 확률도 이것도. 그래서 이건 의미는 뭐냐면요. 재정의 자율성과 그다음 활동의 자율성이란 두 가지 개념은 각각 다른 의미예요.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단 말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 자율성이 높다는 얘기는 국가로부터 이런 한 푼 안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정의 자율성이 이거 오타 나왔다 그죠? 다 높음 나왔네? 앞에는 재정의 자율성이 낮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타 나왔다 그죠? 앞에는 낮음, 두 번째가 높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재정의 자율성이 낮고 높고 이렇게 써야죠. 벌써 이제 첫 번째 오타 나왔네요. 이거 가슴이 미어지겠네. 왜냐면 이런 거는 참 오타 안 나길 바라는 마음이 늘 간절한데 이게 한 번씩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낮음. 활동의 자율성은 금전적 개념과 관계없이 독자적 활동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활동의 자율성도 낮고 재정의 자율성도 낮아요. 이게 종속적 관계, 정부에 끌려다니는 형태겠죠. 정부 하위에 위치한 겁니다. 반면 이제 모든 것이 높으면 자율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보면 협력형이라든가 권위주의적 억압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협력형이란 말은요, 재정의 자율성은 낮지만 활동의 자율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협력형의 경우가 우리가 이제 가끔씩 과거에서 화장실에서 많이 만났던 NGO예요. 화장실 가면 몇 가지 경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뭐 좀 무덕한 얘기도 있어요. 장기 판매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말고 뭐 있잖아요. 항상 좋은 말 있잖아요. 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이런 거 뒤에 보면 화장실 문화시민연대 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받는데 독자적 활동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NGO가 자율성이 있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요, 재정이에요, 사실은. 재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도 안 받고, 그죠? 활동의 독립성이 높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자율형이라 부르고요. 우리 이제 종래 이제 경실련 이런 파트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이유가 이 탓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NGO 한계점 갈게요. NGO 한계점이란 건요, NGO란 것은 결국은요, 문제가 뭐라냐면 자금 부족이 제일 큰 문제예요. 왜? NGO는 뭐가 없다? 비영리성이잖아요. NGO는 비영리성인데 돈이 없으니까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자금이 부족하니까 정부에 의존하게 될 수가 있어요. 현재 NGO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NGO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 국가에 대해서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은 받는 순간부터 뭐가 된다? 자율성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 국가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을 때 문제는 정부에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판 못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욕을 못 하는 거 이게.
그래서 나온 현상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부르죠. 관변단체와. 관변단체란 말 역시 처음 듣죠? 어용단체란 말도 처음 듣죠, 그럼? 어용, 관변, 단체 이런 말 다 처음 듣죠? 옛날에 이걸 대학가에서 늘 들었던 얘기예요. 왜냐면 맨날 학교 시위 첫 번째 구호가 있잖아요. 어용 교수 물러가라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관변 단체는 참 많이 나온 거예요. 관주에서 얼쩡거린 단체예요. 자, 그래서 정부에 협력하는 단체를 얘기합니다. 정부에 협력하는 단체를 관변 단체로 부릅니다. 자, 예컨대 어용단체 대표적 예가 있어요. 어용단체 대표적 예가 있어요. 조선시대 보면 보부상 단체라고 있어요. 보부상. 하나 더 쓸까요? 황국협회. 황국협회. 아마 요 내용을 공부할 때쯤 시점이 되면 이 말을 다시 이야기 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돌려놓을게요. 황국협회가 뭔지, 보부상 단체가 뭔지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요 때쯤 되면 어용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시민적 대표성이 부족이라든가 또 정계 진출 교두보란 말이 있어요. 종래 NGO 지도자들이 사회 이름 알려요. 그럼 그 다음에 정부에서 콜을 해요. 그럼 어때요? 쫓아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총선 치르죠. 지금쯤 이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예요. 정부에서 신인 세력 발굴한다고 참신한 인물을 등용한다고 해요. 그 참신한 인물이 누구죠? 시민단체에서 있잖아요. 정부 주위에 껄떡거리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가갖고 참신한 인물로 이제 등록하게 될 거예요. 곧 있으면은.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소위 NGO 단체를 욕먹이는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내용은요,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라고 있어. 이거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참고적 개념인데, 시민단체가 감시한 활동에 속한 것이 소위 예산감시에서 포크배럴이라는 게 있어요. 포크배럴상, 꿀꿀이상이라는 게 있고요. 또 밑빠진 독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빅브라더상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 있는데 이건 그냥 가볍게 좀 보세요. 꿀꿀이상이라는 말부터 볼게요. 이걸 꿀꿀이상 또는요 황금양피상, 밑빠진 독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산을 가장 많이 쓴 의원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제일 심하게 한 의원에게 주는 앞에 더 붙여요. 가증스러운 상이라고. 가증스러운 상. 이게 이제 꿀꿀이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보면요. 빅브라더 상이라고 있어요. 빅브라더라는 건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오웰은 1984년도에 가면 미래는 통제받는 사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오웰의 이 빅브라더라는 있잖아요. 소설이 나왔던 시점에는요. TV도 제대로 안 나왔던 TV에 이제 막 흑백 TV 나오는 이런 시절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있잖아요. CCTV 찍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미래를 잘 예측한 것 같아요. 개인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빅브라더 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지나간 길에 이것도 이런 말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섹터 얘기합시다. 제3섹터는요, 그냥 가볍게 이것도 볼 내용인데, 제3섹터라는 것이 등장한 것은 국가마다 다르고 배경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란 거는 이렇게 두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란 게 국가와 그 다음에 정부와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두 가지 외에 이렇게 있잖아요. 자, 넓게 잡으면 공공과 민간입니다. 공공과 민간이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뭐가 나온다? 중간적 영역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자,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을 설명 못하고 자, 순수한 정부가 있어요. 자, 순수한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기업이 있어요. 자, 정부와 기업이 있고 요 중간적 부분이 있어요. 중간 영역. 중간 부분에 중간 영역이 있어. 이것을 뭐라 쓴다? 제3섹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부를 우리가 1섹터라고 부르면은 기업을 2섹터라고 부르고 정부도 기업도 아닌 이 중간적 형태를 우리가 제3섹터라고 불러요. 자, 제3섹터라는 거는 자, 얘는 정부와 기업의 중간적 영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중간적 영역을 제3 부문, 제3 영역, 또 뭐 제3 섹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중간 영역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에 가까운 중간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에 좀 더 가까운 중간 영역이 있어요. 그럼 이때 얘가 정부에 가까운 것을 뭐라면 준정부라고 불러요. 준정부. 이것을 코어거라 부릅니다. 쿼시 거버먼트라고 해서 코어거라 부르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 가까운, 민간에 가까운 중간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준 비정부라 불러요. 준 비정부. 그래서 콩거라 부릅니다. 쿼시 NGO 이런 얘기예요. 쿼시 비정부 이런 얘기예요. 쿼시 비정부. 그래서 준 비정부라고 불러요. 이걸 뭐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형태로 나눠진다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걸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이제 방식을 가지고 우리 그 다음 쪽에 보면은 다시 뭐 여러 가지로 더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뒤에 보면 표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만든 표도 있고 또 내가 만든 표도 있어요. 자, 뒤에는 있잖아요. 142쪽 표는 다른 분들이 만든 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144쪽에 보시면요. 144쪽에 가운데 제3섹터의 영역이다 해서 정리한 표가 하나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든 표예요. 따라서 공신력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해할 때는 이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이때 이제 제3 영역을 이제 순수 공공과 순수 민간 그 중간에 제3 영역 이 안에 다시 뭐죠? 정부에 가까운 준정부와 민간에 가까운 준비정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아래쪽에 이걸 좀 더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정부란 법적으로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민간에 가까운 것을 말한다. 준비란 법적은 민간이지만 역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현재 준정부의 가장 대표적 형태가요. 공공기관이라고 불러요.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속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사공단이라는 말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다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정영덕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부인데 이것도 지나가셔도 돼요. 지나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중간적인 형성 배경에 대한 모형이라고 해갖고요. 공공재 모형,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모형, 뭐 기타 내용이 있어요. 쭉 내용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관청 형성 모형이라고 있어요. 관청 형성 모형. 관청 형성 모형은 던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걸 관청 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관청 형성 모형이 이게 뭘 말하는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면 또 많은 내용이 좀 필요해요. 리스카넨이 말한 것을요. 예산 극대화 가설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리스카넨 예산 극대화 가설을 비판하고 나와요. 이것이 던리비가 말하는 관청 형성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리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은요. 정부 예산은 팽창한다. 그죠? 정부 예산은 팽창한다. 그래서 이거는요. 정부 예산을 팽창한다. 다른 말씀은요. 정부는 팽창한다. 이게 뭐예요? 리스카넨 이론이었어요. 정부는 팽창한다. 자, 정부는 팽창하는데 그 이유가 업무의 증가 때문에? 아니죠. 업무의 증가는 심리적 요인이긴 하죠. 예산 확보를 많이 할수록 조직 내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심리. 이 이유로 인해서 정부는 팽창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던립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관청 형성은요. 정반대로 얘기해요. 정부는 축소하고 준정부 영역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요. 준정부가 커지고 있다. 이게 있잖아요. 던립이 관청 형성 모형입니다. 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근방을 우리가 이제 경기라고 부르죠. 그죠?
원래 경기란 말이 무슨 뜻이죠? 경기. 서울 경제잖아요. 경기란 말이 서울 부근을 경기라 부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는 요즘은 수도권이라고 부르죠. 수도권. 그럼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죠. 서울은 1000만을 꼭지로 찢어갖고 지금 100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서울 사람들이 어때요? 수도권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약간 축소되고 수도권이 확장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 말을 그대로 옮겼으면 뭐죠? 얘를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뭐죠? 준정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올라와서 정부는 축소하고 준정부가 증가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가 줄어들고 준정부가 확대되는데 그렇다고 있잖아요. 공공이 줄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단지 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자, 이걸 이제 준정부. 예를 들어서 자, 과거에 철도청이 있었어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이 됐어요. 그럼 공무원 수는 좀 줄었겠죠. 그렇지만 공공부문 자체는 어때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자, 이런 형태가 최근에 이제 관체 형성 모형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줄지만 준정부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자, 이것이 관체 형성 모형이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준정부가 자꾸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무원은 100만 명이에요. 하지만 준정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합치면요 200만에서 300만 명이 돼요. 사실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뭐였죠? 공기업을 얘기한 거 이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런 공기업들이 오늘 와서 계속 팽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설명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관체 형성 모형이었고요. 그 내용이 세세한 내용은 참고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준정부 조직 다음 페이지 쭉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정부 조직 쭉 나와 있고요. 준정부 조직 개념, 특징. 준정부 조직에 근무한 사람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그 다음에 준정부의 장점, 그 다음 준정부의 문제점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준정부도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정부 팽창을 은폐하라는 것이다. 정부 팽창을 숨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정부 책임 회피다라고 불러요. 정부 책임 회피란 말은요. 정부 책임 회피 수단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 전직이나 승진시 자리 제공이나 퇴직 후 자리 보장 수단 활용된다라고 불러요. 자, 퇴직 후 자리 보장이란 말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낙하산 인사를 불러요. 낙하산 인사. 옛날에 낙하산 인사가요. 점프를 한 2번만 하면 되는데 요즘 한 3번, 4번씩 점프를 해갖고요.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셔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근무하다 그죠? 낙하산 딱 펼쳐갖고요. 그 다음 어디 와요? 공공기관에 오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다시 이제 고급의 자회사로 가요. 그리고 다시 하대요. 협력해서 한 번 더 거쳐요. 그래서 낙하산 4단 점프하면 한 이제 10년 동안 롱런 하는 거 이게. 이런 걸 이제 자리 보장 수단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 후에 갈 자리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철도청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철도공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국토부에서 근무하다가 어때요? 철도공사로 오고 철도공사에 코레일 유통을 가고 그죠? 코레일 유통에서 또 옆에 또 자회사 또 몇 개 더 있어요. 최대한 안 되면 어때요? 동대구 옆에 스토리웨어 편의점이 하나 받겠죠 뭐. 너무 심한가? 이런 형태가 자꾸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기업도 이런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 근무했던 분이 퇴직할 때 어때요? 대리점 하나 받아 나오고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부에도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준정부가 증가한 이유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준정부의 문제점이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갔고요. 대리정부 이미 언급했죠? 언급했고 준비정부라고 있어요. 준비정부. 준비정부는 자, 준비정부란 말을 쓰는데요. 준비정부라는 거는 앞에 본 것처럼 정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민간에 가까운 준정부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공동생산이란 말이 있어요. 요거 하나만 챙겨놓고 가십시오. 공동생산. 사회적 기업은 이제 좀 비중이 좀 줄어들었는데 정부가 1섹터입니다. 기업이 2섹터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같이 출자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민관 공동출자로 부릅니다. 민관 공동출자. 민관 공동출자는 오늘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과 이렇게 조인트 해갖고 많이 사업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는 돈 내갖고 회사 하나 만든 겁니다. 이 민간 공동 출자로 성공해서 가장 돈 번 데가 그 유명한 삼다수 샘물이에요. 삼다수는 제주도와 그다음에 유통이 롯데인지 어딘지 기억 잘 안 나네요. 이쪽이 같이 해갖고 돈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주도에서 얘 이제 쫓아내버리고 이제 광역공사로 혼자 돈 벌고 있어요. 왜냐니까 돈이 잘 되니까요. 돈 벌기가 잘 되니까요. 근데 얘는 영리성이잖아요. 영리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주민이 얘기한 거,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합시다. 이거 뭐예요? 이걸 공동생산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생산. 자, 공동생산은요, 정부와 주민이 같이 협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온 게, 자율봉사, 아니면 이제 자율방범대원, 의용소방대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교통정리하신 분도 있잖아요. 교통정리하신 분. 그래서 뭐 모범운전자협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공동생산입니다. 자, 이런 공동생산을 하면요. 정부 입장에서 좋은 점이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해야 될 부분을 민간과 같이 하니까요. 첫째, 뭐가 안 든다? 돈이 안 들어가죠. 비용 절감이 나올 수 있죠. 정부 해야 될 일을 민간과 같이 하니까 비용 절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점도 있어요. 역시 책임이 문제가 따라가요. 책임이 불명확하다 이런 거. 이게 공동생산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래서 공동생산의 장단점은요. 이런 개념 속에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골목길 청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기업은 약간 좀 다른 케이스예요. 이게 시험에는 지방직하고 국회 사무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4년 넘었네요. 그리고 이후에는 좀 시들해갖고 좀 덜 나옵니다. 시험 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를 보시다 보면 혹시 나올 것 같아갖고 참고하시라고 넣은 것 뿐이에요. 자, 사회적 기업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회사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한 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사회적 기업이라 부르죠. 자, 이런 정도로 해갖고 이제 3장을 좀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이제 그다음에 4장 행정 이념 들어갈 겁니다. 예, 잠시 후에 봅시다.